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승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SAT 단어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해볼까 합니다. 우리 SAT에 본 학생들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점은 저도 이전 영상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 사실 다른 분이 얘기하시는 거 교재를 찾아봐도 단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만큼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이번 지난 10월 달에 치러진 시험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좀 출제가 몇 개 됐었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험이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설명회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리딩이라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단어를 어렵게 만들거나 길이를 길게 만들거나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SAT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지금 하고 있죠. 시험이 점점 진행이 될수록 단어도 더 어려워지고 있고 텍스트도 더 길어지고 있고 이런 측면이 보이는데 텍스트가 길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리딩을 통해서 많이 읽고 읽는 속도를 늘리는 방법,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늘릴 수 있지만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는 거, 일단 외우고 내가 적용해보고 사용해보고 해서 long-term memory로 내가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어를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이제 학원에서 주는 PDF 파일로 단어를 그러니까 PDF 파일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걸 이제 프린트로 나눠줘 가지고 단어를 외우는 경우도 있죠. 자, 저도 단어가 사실 PDF 파일 몇 개 가지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이 PDF 파일을 넘겨주고 외우라고 한 적이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어를 그러면 외우게 안 시키냐? 그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시키는지는 이제 차후에 보여드릴 텐데 이 학원에서 주는 PDF, 저도 그렇지만 왜 잘 안 주려고 하냐면 학원에서 주는 PDF 단어가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단어가 적혀 있고 이 옆에 이제 뜻이 적혀 있습니다. vocab definition, vocab definition, vocab definition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여름 특강이나 요럴 때 지정을 해서 하루에 100개 외우자 해서 일주일에 500개를 외운다. 이거 너무 많다 하면은 하루에 그래도 50개, 근데 거의 다 100개씩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많이 하는데 200개도 외운다고 시킨다고 하고 일주일 동안에 몇백 개의 단어를 외우게 시키는 게 있는데 해본 사람은 알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이런 공부를 시키는 곳에 다녀와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단어랑 뜻만 외우면은 일단 정말 잘 까먹습니다. 거의 뇌 속에서 내가 오늘 단어 시험을 학원에서 치러서 통과를 했어도 내일이나 모레가 됐으면 이미 거의 다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진짜 90% 이상이 날아가요. 그 두 번째는 이 단어랑 뜻만 외웠을 때 내가 외운 뜻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단어 뜻 이게 주입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내가 외운 뜻이 이거야. 근데 그게 문맥에 따라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뜻이 변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쉬운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락이란 단어가 있어. 락이란 단어는 바위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락 페스티벌 할 때 그 음악 락도 있잖아요. 근데 락이라는 게 만약에 이제 이거를 verb로 썼다, 동사로 썼다라고 하면은 흔들다라는 또 뜻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게 나왔을 때 내가 변형이 된 단어가 버전이 나왔을 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단어 뜻으로 하면 많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면 나는 이 뜻이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외웠거든. 그래서 학원에서 주는 PDF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주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학원을 안 다닌다라고 하고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단어책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좀 많이 팔리는 단어책 위주로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이 H사의 초록색 단어책이죠. 초록이라고도 불리는 단어책인데 지금 이 단어책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토플, IELTS, GTAL, TEPS, 공무원, SAT, 특목고. 솔직히 이것만 읽어봐도 사실 문제가 보여. 뭐냐면 이 단어책은 SAT를 위한 단어책이 아닙니다. 토플, IELTS, GTAL, TEPS, 공무원, 특목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얘기해 줄게요. 공무원, 특목고 요 두 개는 정말 잘 안 나오는 단어들을 좀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었어? 싶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봐도 야 이런 단어까지 외워야 돼? 싶을 정도의 단어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책을 외우면은 그런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중간중간에 내가 외우다 보면은 와 진짜 처음 보는 단어가 있네?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몰라. 이거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나도 쓸데없는 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을 좀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밑에 example sentence 적혀 있는 것까지는 좋아. example sentence도 적혀 있고 단어 같은 경우도 내가 한 단어가 있으면은 이 단어의 synonym 같이 적어 놓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너무나도 많은 단어가 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나하나 분류해내는 작업이 너무 시간이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이제 워드마스터라는 단어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되어 있고 SAT, TOEFL, GRE, GMAT 여기서도 이제 GMAT 같은 경우가 이제
GR이랑 GMAT이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도 사실은 우리가 SAT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이 단어책은 앞에 거보다는 좀 더 어려운 단어가 좀 적게 들어가 있는데 또 이 단어책이 아쉬운 점이 뭐냐면 example sentence 좋아. 여기 옆에다가 뜻도 여러 가지 적어놓은 것도 괜찮은데 일단 ABCD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이제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이제 ABCD로 되어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학원에서도 가끔 이렇게 외우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ABCD 순서대로 학생들이 A, B, C 한 D까지는 되게 열심히 외워.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는 이 찔리는 학생 되게 많을 거야. 학원을 다녔는데 아니면 혼자 단어책을 외웠구나. 한 D까지는 단어를 많이 알아. 한 E부터는 단어를 많이 모르는 거야. 뭐 내가 단어 푸는 문제에서 A, B 사이에서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그냥 제가 예시로 한 페이지만 가져왔는데 abject랑 abnegate라는 단어는 솔직히 제가 최근에 SAT 하면서 거의 본 적도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안 나오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책도 앞에 단어책과 마찬가지로 내가 외우지 않아도 될 정말 나올 가능성이 적은 단어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거의 플러스 알파벳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 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책 에리카 멜처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SAT vocabulary 책인데 이 단어는 정말 SAT를 이제 처음 시작하고 내가 단어가 많이 부족한 학생한테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hypothesis라는 단어, empirical이라는 단어, central claim이라는 단어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책이 보면 단어책이 굉장히 좀 두꺼운 편에 속하진 않거든요. 단어책 치고는.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봐주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책에서 다루는 개수가 좀 적더라고요. 첫 번째 너무 적다. 두 번째는 너무 쉬운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완전 단어가 좀 베이스가 안 잡힌 친구들이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하나를 외우는 데는 엄청나게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앞에 거랑 연결이 되네요. 많이 외우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학원에서 주는 PDF도 받지 말고 단어책도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는 도대체 어떻게 시키길래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시키는 방식은 스스로 만들게 시키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반드시 스스로 단어장을 만들게 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학생이 아이패드를 사용해가지고 본인의 단어장을 만든 거를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단어를 쓰고 뜻을 쓰고 example sentence를 쓰고 똑같이 밑에도 단어 쓰고 뜻 쓰고 example sentence 쓰고 이런 거를 하라고 시키고 있고, 그리고 단어장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게 이 단어 definition이나 example sentence를 쓸 때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어디서 찾아서 쓰냐면 제가 그냥 딱 얘기할게요. Merriam-Webster라는 웹사이트를 가서 사용하는 걸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Merriam-Webster. 구글에서 치는 건 정말 최악인 것 같고, 옥스퍼드도 봤는데 옥스퍼드도 Merriam-Webster만큼 secondary, third meaning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Merriam-Webster 쓰는 거 정말 추천을 하고, Merriam-Webster 안에 들어가면은 단어 나오고 밑에 조금 내리면 이제 스크롤 하면은 example sentence 나와요. 근데 단어를 좀 내가 정리했는데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 한 자료를 공부했는데 단어 정리가 많이 되는 친구들은 뜻, example sentence만 쓰고요. 내가 좀 단어를 그래도 많이 외웠다 하는 친구들, 나 이제 한 테스트를 풀어도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하는 친구들은 단어랑 뜻과 example sentence 거기다가 thesaurus, 동의어 사전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synonym 반드시 같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synonym 같이 적어놔서 단어를 좀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 친구는 손으로 하는 게 본인이 편하다고 해서 단어 쓰고 뜻 쓰고 example sentence 쓰고 synonym과 antonym까지, 그러니까 동의어 반의어까지 단어를 적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게끔 했던 겁니다. 내가 그러면은 단어 뜻 literal meaning을 외우는 게 아니라 contextual meaning, 내가 그 example sentence까지 적어서 contextual meaning까지 가졌을 때의 장점은 뭐냐? 저는 되게 예전엔 수능을 제가 가르쳤었거든요. 수능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literal meaning만 공부해도 커버되는 게 대부분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커버가 돼요. 수능 단어에서는 단어 뜻만 외워도 커버가 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 근데 우리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한국에서의 방식을 그대로 사실 영어에다 적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SAT에서는 이 literal meaning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안에서 들어갔을 때 단어가 변형되는 그 단어 뜻, 그걸 물어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어를 literal meaning을 외웠을 때 못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컨텍스트를 사용한 학습이 단순히 단어 뜻만 외우는 학습법보다 훨씬 높은 이해도와 장기 기억력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실 이미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연구까지 밝혀졌는데 이렇게 literal meaning,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단어 활용 능력이 증가한다는 말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컨텍스트적인 걸 더 볼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임펜드라는 단어를 치면 여러분 네이버 영어 사전도 쓰는 친구도 있어서 같이 갖고 왔어요. 임박하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Merriam-Webster에 가면 occurring or likely to occur soon 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impending에 대한 example sentence를 보면은 the virus's impending arrival has caused. 그래서 뭔가 바이러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 the wind which came in a game moved up night because the impending weather. 뭔가 다가오고 있는 날씨, 이제 바뀔 것 같은 날씨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an aura of impending doom. 이거는 뭔가 앞으로 다가올 파멸의 오로라. 오로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분위기나 어떤 느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mpending이라는 것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걸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뭔가 분위기상으로 다가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이제 official practice test 컬리지 보드에서 만든 문제 중에 하나를 이제 가지고 와서 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flare에 대한 거 물어봤어요. flare라고 하면 불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이 태양에 불이 코로나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불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이 태양의 불빛이 preceding the flare 불빛이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이 뒤에 여기다가 뿜어져 나온다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근데 뿜어져 나온다라는 말을 여기다 내가 A, B, C, D를 보면은 이제 eliminate를 하다 보면은 impending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impending이 아까는 뭔가 다가온다, 임박하다 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뿜어져 나오다라는 뜻으로 쓰였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가 계속 다른 뜻으로 활용이 expansion 된 뜻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impending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을 때 impending이 이런 뜻도 가질 수 있구나 하고 example sentence에 추가해놓고 뜻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라는 이런 expansion 된 단어 뜻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독해를 할 때도 리딩을 할 때도 내가 해석을 완전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보켓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생각한 뜻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틀리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본인만의 보켓 노트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쉽게 얻은 건 쉽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로또 1등 당첨자가 뭐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 뭐 사기 혐의로 세고랑 찼다 뭐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몇 년 뒤에 거지가 됐더라 이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사실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저는 계속 나오는 이유가 내가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단어도 내가 손으로 직접 쓰고 시간도 쓰고 노력도 쓰고 example sentence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텍스트 안에서 보고 해서 외운 단어랑 그냥 단어 뜻 누가 만들어준 자료로 외우는 거랑 내 머릿속에 남는 시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어렵게 얻고 어렵게 잃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게 얻고 어렵게 얻었지만 어렵게 잃어버린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 SAT 점수 잘 받고 싶다? 단어에 집착해라. 단어에 집착을 좀 해봐라. 내가 정말 특히 지금 1400점까지 도달하지 않은 학생들 1400점까지도 좀 그러니까 매스는 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영어가 진짜 600점대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단어에 집착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본인의 점수가 700점대로 올라가 있을 거야. 저는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600점, 500점에서 고전하고 있다 힘들다 700점까지 올라가는 거 단어에 집착만 가져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될지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SAT 공부하는데 단어책 안 만들고 꼭 그 본인이 공부한 자료 옆에다가 단어 써놓는 친구들 있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할 텐데 본인도 알 거야. 그렇게 하면 외우지 않는다라는 거. 아는데 자꾸 안 바꾸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학원에서 하루에 100개 외워봤자 이거 거의 안 남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우리 학생들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 안 하죠. 나 사실 그거 다 까먹었어. 근데 부모님들도 사실 알아. 본인이 학생 때 해봤거든. 그렇게 무작정 단어 머릿속에다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단어 시험 학원에서 통과하고 나면은 없어진다라는 걸 부모님도 아는데 학생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모두가 아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빨리 고쳐야 되는 하나의 관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어장 꼭 스스로 만드셔서 단어 잘 외우시고 SAT 점수도 꼭 올리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오송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자료로 SAT를 공부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제는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꼭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 그냥 학원 다니면 되는 걸까? 저는 사실 이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점수는 당연히 뭐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안 오르는 친구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물론 다녀서 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는데 모든 친구가 오르는 건 아니야. 원하는 점수를 받은 친구가 많을까 아닌 친구가 많을까를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닌 친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점수, 그러니까 대부분 1500점 이상의 고득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학원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고 프라이빗 튜터를 뭐 어떻게든 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혼자서 하든 학원을 다니든 프라이빗 튜터를 받든 저는 이 질문, 어떤 자료로 SAT를 공부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AT 뿐만이 아니지만 공부하는 자료에 대한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무슨 자료를 푸는지는 알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하나를, 물건을 산다고 쳐도 우리가 옷을 살 때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가격도 보고 입어보고 비교하고 해서 사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나 배운다고 쳐도 이 선생님이 어떤 코치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운동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치는지, 이런 거를 나에게 맞는, 무조건 비싸다는 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 옷이 비싼데 나한테 안 맞아, 내 스타일도 아니야, 사이즈도 나한테 안 맞고 내가 원래 평소에 있던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별로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도 내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를 떠나서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왜 물건을 사거나 뭔가를 할 때는 고민을 하는데 똑같이 돈을 주고 학원을 다닐 때는 고민을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라니까, 여기가 좋다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가서 하는 느낌? 하지만 물건도 그런 나의 취향이 있고 스타일이 있듯이 SAT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SAT를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나 커리큘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SAT는 현재 공부하면 좋은 자료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냥 이 자료를 공부하면 무조건 좋다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 좋은 자료를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좋은 자료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우리 어머님이 이거 보신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이거 했는지 꼭 물어보세요. Official Practice Test, 컬리지 보드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에만 검색을 하셔도 College Board Digital SAT Official Practice Test 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찾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보면은 Full Length SAT Practice Paper Test Bundle 1 이라고 해서 총 6개의 번들이 있죠. 이 6개의 Official Practice Tes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봐야 되고 반드시 여기 안에 있는 단어 다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문제 반드시 다시 풀어도 다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 추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요. Official Practice Test에서 나온 문제가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점수를 잘 받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또 컬리지 보드에서 제공해주는 자료가 있어요. Question Bank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College Board Question Bank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 Question Bank라는 곳에서 SAT 자료를 추가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1순위라고 치면은 이거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순위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4순위. 그러면은 2순위는 뭐냐? 블루북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웹사이트에 찾는 거기 때문에 먼저 두 개를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1순위가 끝나면 이제 2순위로 블루북 어플리케이션 하는 건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는데, 이 블루북 앱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될 때 컬리지 보드에서 제공하는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프로그램과 아주 똑같아요. 아주 100% 똑같은 거기 때문에 블루북으로 반드시 프랙티스 테스트, 여기도 6개가 있거든요. 6개. 근데 이 6개가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1순위 프랙티스 테스트의 6개를 이제 섞어 비빔밥처럼 다 섞어가지고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그 프랙티스 테스트 6개를 내가 완벽히 단어 외우고 다 맞을 정도로 공부했다? 그럼 블루북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자, 그러면은 컬리지 보드 프랙티스 테스트 PDF 버전 6개 풀었어. 블루북 풀었어. 3순위 뭐냐? 카나카데
아카데미를 좀 조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은 칸 아카데미 가면 유형별로 문제를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칸 아카데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기까지 내가 왔다. 4순위까지. 그러니까 프랙티스 테스트, 블루북, 칸 아카데미 그리고 퀘션 뱅크까지 내가 좀 이 정도 하면은 브라운드가 어느 정도 잡힌 거거든요. 나의 기본 베이스가 잡힌 거란 말이에요. 이 베이스가 잡히면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패스 테스트입니다. 기출 문제. 그러니까 기출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풀면 좋은 게 아니에요. 기출만을 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데 기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 상태에서 나의 실력을 점검을 하고 어떤 문제가 유형이 나오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보는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패스 테스트가 그러니까 지금 많이는 없죠. 작년 3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디지털이 미국은 올해 3월부터고 2024년 그럼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을 때 진행한 시험 중에서 패스 테스트라고 하면 물음표를 찍는 학생도 솔직히 있을 수도 있어요. 물음표? 패스 테스트? 기출 시험? 기출 시험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 검색을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얻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이거 공개하면 잡혀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막 뿌리고 고소당할 수도 있어서 컬리지 보드한테 제가 그냥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조금 단점은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건 점이 좀 있죠. 돈을 주고 구매를 하면 얻을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요거를 얻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패스 테스트를 선생님을 통해서 얻게 될 텐데 이거 막 풀지 말고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잡혀 있어야 패스 테스트를 푸는 의미가 있는 거지 베이스도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기출만 푼다고 늘어나냐? 그건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패스 테스트 풀었을 때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오피셜 프랙티스 테스트랑 마찬가지로 엄청난 이점이 뭐냐면은 같은 문제가 나온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왜 컬리지 보드 자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패스 테스트도 컬리지 보드 자료잖아요. 왜 컬리지 보드 자료를 공부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실제 시험과 너무나도 유사해요. 여러분들이 오피셜 프랙티스 테스트를 풀어보고 실제로 먹 테스트 풀어보면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낄 거고 물론 뭐 당연히 먹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출된 시험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거니까 다음 시험에 와도 굉장히 비슷할 거고 두 번째는 유사한 수준을 넘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컬리지 보드 오피셜 프랙티스 테스트에서 푼 거나 유출된 기출 시험에서 푼 문제가 다음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그대로 나오지 않고 세 번째 말한 것처럼 변형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거야. 그대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변형이 돼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문제, 변형이 돼서 나오는 문제, 그리고 완전 처음 보는 새로운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비율이 진짜 3분의 1씩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3분의 1은 처음 보는 거, 3분의 1은 완전 똑같은 거, 3분의 1은 이전에 풀어봤던 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료를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 한 3분의 2 정도? 좀 과장을 해서 3분의 2고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진짜 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절반 정도는 와 내가 진짜 완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 이 문제 봤어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컬리지 보드 자료로 공부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 2, 3, 4, 5 이게 패스가 이제 5순위가 되겠죠. 5순위까지만 해도 진짜 많아요. 이거 다 완벽하게 하려면 몇 달 걸릴 거야. 근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뭔지도 모르는 자료를 했는데 그게 이 5개의 스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시간 낭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비효율적인 자료를 공부했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제 2023년 3월에 작년 3월에 첫 디지털 SAT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이게 2024년 8월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똑같은 지문이에요. 지문이 완전 똑같아요. 문제가 완전 똑같은데 문제가 달라. 여기서는 메인 아이디어 문제였고 여기는 언더라인 센텐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변형이 돼서 나온 거죠. 근데 내가 이 자료만 잘 공부하고 이 텍스트만 진짜 공부를 잘 해놨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문제를 맞추는데도 어렵지 않았어야 정상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추천해드리는 자료를 얘기했는데 좀 비추천하는 자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추천하는, 저는 하지 않는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교재를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프린스턴 리뷰나 베런이나 뭐 캐플런 이런 교재는 저도 이미 다 봤거든요. 다 풀어봤고 프린스턴 교재는 지금 바로 사실 저기 옆에 놓여져 있는데 실제 시험과 비슷하지 않아요. 난이도도 좀 다른 것 같고 문제 유형도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 풀 시간에 차라리 컬리지 보드 자료 하나 더 푸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을 만한 거는 단어는 그나마 좀 얻을 수 있겠다 라는 느낌. 그리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다가 디지털 SAT 모의고사 뭐 이런 거 치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실제 먹 테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푸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이제 둘 중에
중에 하나예요. 내가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에 거를 다 하지도 않았으면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생과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푸는 거를 좀 연습해보고 싶다 하는데 두 가지 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친구들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5개의 스텝에 걸려있는 자료 다 푸는지만 사실 점검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피셜 테스트부터 만약에 패스 테스트까지 5개를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면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정도만 돼도 1600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보는 거 좀 익숙해지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싶으면 블루북 가서 하세요. 블루북 가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블루북에만 가도 이미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은 다 써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능이라고 부를 것도 없어. 그냥 넥스트 누르고 답 체크하고 일리미네이트 하는 기능 말고는 사실 여러분들이 쓸만한 기능이 별로 없어요. 컴퓨터 화면이나 아이패드에다가 내가 풀 자료 띄워놓고 문제 풀어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 단 아이패드로 띄워놨을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아이패드로 띄워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펜으로 밑줄을 막 치거나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막 쓰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안 돼요. 밑줄은 하이라이터로 대체가 되거든요. 거기다 텍스트를 쓰는 거는 안 돼. 근데 사실 뭐 쓸 시간도 많이 없겠지만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로 아이패드로 풀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싸기도 하고 실제 시험이랑 아무리 이 사람들이 비슷하게 만들어도 컬리지 보드 자료만큼 비슷하게 만들 수가 없죠. 왜? 컬리지 보드는 시험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사실 키를 쥐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아무리 컬리지 보드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도 컬리지 보드만큼의 수준이 나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오늘은 이제 SAT 어떤 자료를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좋은 자료,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하는 자료 이렇게 두 개를 다 말씀드렸는데 SAT를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다닐 예정이거나 하는 분들은 이 자료를 다 커버를 해주는지 제가 말한 1부터 5까지 그 정말 펀더멘털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자료들은 다루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내가 공부하는 자료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딱 정해준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풀라는지 딱 정해준 거니까 그 순서대로 공부만 한다고 하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이 1500점 중반, 뭐 후반 1600점까지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자료로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지털 SAT 시험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 되게 잘해놓고선 막상 시험장에서 시간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좀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죠. 문제 구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듈 1이 27문제 32분, 모듈 2가 27문제 32분 아마 시험을 준비해본 학생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시험을 봤다 온 학생도 알고 있을 텐데 요게 문제별로 쪼개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단어가 네 문제에서 최대 6문제까지, 독해가 10문제에서 12문제, 문법이 8문제에서 10문제, 뭐 리서치가 한두 문제 정도. 비율은 시험 문제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요 정도의 비율로 나오고 이거를 만약에 27문제 32분을 계산을 해보면은 한 문제당 1분 20초 정도의 시간을 쓸 수 있다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딱 이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럼 내가 독해 문제, 이 리딩 문제를 준비를 하거나 연습을 할 때 한 문제당 1분 20초 안에 푸는 걸로 연습을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문제 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문제 구성이 이해가 됐다면 이 라이팅 파트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하셔야 돼요. 이 라이팅, 문법 문제는 아주 빠르게 푸는 게 사실 디지털 SAT에서 핵심인데요. 이 단어와 문법 문제까지를 10분 내로 푸는 걸 반드시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단어 문제가 4문제, 뭐 대부분 이제 4문제가 나오거든요. 3문제 아니면 4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풀고 문법 문제까지 합쳤을 때 리딩 문제를 제외하면은 이제 27문제 중에서 17문제, 뭐 16문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딩 문제가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되잖아. 그러면은 이 단어와 문법 문제까지 10분 내로 내가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리딩 문제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20분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 문법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냐면 패턴만 숙지하면은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어떤 문제들은 내가 그 필요한 문장만 읽으면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어떤 특정 문제들은 문법 문제에 보기만 봐도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30초가 아니라 솔직히 5초, 10초 안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내가 패턴만 잘 알고 파악을 해놓는다면 실제로 단어와 문법까지 10분 내로 푸는 학생들 제가 훈련시킨 학생 중에선 굉장히 많았습니다. 빨리
훈련이 된 친구는 솔직히 7, 8분만 해도 이 단어와 문법 문제를 모두 푸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내가 10분 내로 단어와 문법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독해 문제에서 최소 20분 이상을 확보해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독해 문제가 뭐 10문제에서 11문제, 12문제라고 했는데 뭐 11문제가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20분을 가지고 있다면 한 문제당 2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1분 20초보다 40초나 늘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풀 수 있고요. 사실은 이 리딩 10문제 안에서도 어떤 문제는 2분 내에 풀리는 좀 난이도가 낮은 리딩 문제도 섞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어려운 문제에서 풀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시간 내가 보캡과 라이팅 파트를 다 푸는 데까지 시간을 10분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 게 좋냐면 저는 독해 문제는 실제로 시험을 볼 때도 연습을 할 때도 마지막에 푸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돼 있을 건데 자 1, 2, 3, 4번 제가 이거 실제 시험 하나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1, 2, 3, 4번까지가 이제 단어 문제가 나온 거고요. 16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푼다? 1, 2, 3, 4번을 풀고요. 16번으로 건너뛰는 방법도 있고 27번으로 건너뛰어서 끝에서부터 앞으로 풀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1, 2, 3, 4 그리고 16번부터 27번까지 푸는 시간을 몇 분? 10분 내로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시간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5번부터 15번까지 딱 풀 때 20분 또는 21분 많게는 22분까지 확보를 해놓는 것에 따라서 사실 여러분들의 리딩이 당연하게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리딩을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지문도 이해가 잘 되고 이 압박감이 훨씬 덜 느껴지기 때문에 정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시간이 적으면 압박감이 느껴지고 제대로 못 읽으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독해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모든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컬리지 보드가 시험을 만드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는 이 테스트 밸리디티를 위해서 난이도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테스트 밸리디티가 뭐냐면 이 시험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만큼의 난이도를 잘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는 친구가 어느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나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나오면 테스트 밸리디티가 낮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수능 영어에서도 뭐 32번, 30번, 31번 요 문제 라인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죠. 2점, 3점 문제를 나누는 것처럼 컬리지 보드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배점은 같지만 그런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마다 난이도가 다르며 특정 문제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문제를 쭉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중간중간의 문제들은 자, 너 틀려라. 너 이거 좀 어려운 문제야. 시간 내가 너 여기서 끌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이런 문제들에 좀 덜 막힐 수 있냐? 저는 학생들한테 반드시 목표 점수를 잘 세팅하고 접근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예를 들면 610점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에서 현실적으로 물론 760점 한 번에 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일단 720점을 받는 게 목표야 라고 한다고 하면은 720점이면 모듈 1, 2를 합쳐서 본다고 했을 때 한 5문제 정도 6문제 정도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여섯 문제를 틀릴 정도의 점수인데 다 맞추겠다고 생각을 해서 1번부터 쭉 풀어나가는데 심지어 제가 방금 말한 전략도 몰라서 그냥 1번부터 쭉 풀었어. 1, 2, 3, 4, 5, 6, 7, 8, 9, 10 근데 11번이나 뭐 13번에서 어려운 리딩 문제 나왔어. 근데 목표 점수가 세팅이 안 돼 있는 친구들 못 넘깁니다. 그냥 스킵을 하고 다 푼 다음에 또 어딘가 뭐 18번에서 어딘가에 막히고 뭐 25번에서 막히고 해서 한 3문제 정도 막히고 나머지를 다 푼 다음에 돌아가서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한번 처음 막혔을 때 11번에서 딱 막혔어? 그럼 이걸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려고 하다거나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내가 11번을 뭐 한 3, 4분을 써서 풀었어. 그러면 이미 2문제, 3문제 풀 시간 날아간 거거든요. 그럼 11번에서 이렇게 됐을 때 한 19번, 20번까지만 와도 시간적인 압박이 느껴져요. 위에서만 이제 빨간색으로 막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막 뜨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21번부터 27번까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의 문제들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 점수를 물론 여러분이 뭐 이거 듣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저는 이번 목표 점수 무조건 780점이에요. 왜냐면 저 이미 700 한 20점, 30점은 있고 780점 받을 거예요 하면 다 맞출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내가 당장에 뭐 500점대, 600점대에서 이제 700점을 막 넘기려고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점수를 잘 생각을 해서 내가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좀 넘기면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디지털 SAT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수능도 이제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학생들 이렇게 싹 몰아넣고 모의고사
시간 딱딱딱딱딱 재가지고 모의고사 하잖아요. 왜? 시간 관리, 실전과 같은 감각에서 시간 관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시간 관리, 위딩만큼이나도 중요한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전략적으로 위딩을 마지막에 배치하고 틀릴 문제들은 좀 버릴 문제들은 줄 건 줘 하면서 틀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SAT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오송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지털 SAT 필수 제출 정책이 돌아온다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디지털 SAT가 지금 올해 2024년까지 굉장히 많은 대학교들이 테스트를 옵셔널로 제출을 받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선택 사항인 거죠. 내고 싶으면 내고 싶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필수 제출을 해야 되는 정책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테스트 옵셔널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이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선택 제출 제도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모든 대학이 SAT, ACT 점수를 선택사항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서 대학들이 SAT를 다시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SAT를 필수 제출로 변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미 벌써 시작이 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그렇다면 SAT는 왜 선택 제출로 변경되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이유는 당시 팬데믹 때문에 한 공간에 모여서 시험을 볼 수 없었던 상황으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SAT 시험을 신청해 놨는데 갑자기 그 테스트 센터에서 감염자가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시험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시험을 신청해 놨는데 시험을 보러 못 가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 또 요거랑 별개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가 사망자도 많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사실 젊은 층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코로나를 걸리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돼서 실제로 아카데믹적으로 뭔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선택 제출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당시에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없는 학생들이 이 SAT를 가정에서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SAT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때 맞을까 하는 원인 때문에 이제 없어진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에 제가 봤을 때 플러스적으로 하나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SAT가 없이 오히려 diversity, 이 다양성을 추구하여 뽑을 수 있다는 주장 및 논의가 이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SAT를 없애면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하여 학생의 성적뿐만이 아닌 이시라든가 또 다른 것들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SAT가 다시 필수 제출로 변경이 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종식이 됐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니까 다시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접근성 및 형평성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됐다고 보고 이제 코로나의 종식이 됐으니 SAT를 다시 필수 제출로 변경하자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한번 치러보니까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SAT를 받지 않는 기간을 치러보니까 학생의 학업적 성취도 및 준비도를 평가하는 좋은 판단 기준이 SAT가 된다라는 것이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몇몇 대학들에서 IB를 포함한 몇몇 대학들에서 이번에 SAT를 이제 맨데터리로 바꿀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학생의 성취도나 준비도를 아주 제대로 아주 좋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SAT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학들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없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는 걸 추구할 수 있다. SAT 점수 없이 다른 측면을 보고 뽑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걸로 발생하는 다양성의 감소와 역차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얘기를 하려면 좀 길 것 같아서 저랑 사실 에릭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히려 이런 SAT를 받지 않다 보니까 SAT가 없는 친구들이 그냥 나도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막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괜찮게 준비를 한 친구들이
오히려 지원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SAT 점수도 잘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SAT 점수를 안 보고 뽑는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냐, 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아야 되냐라는 그런 역차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SAT가 옵셔널로 바뀌고 나서 실제로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합격이 된 학생들 중에서 SAT를 제출하는 비율이 어떻게 줄어들었는가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2022부터 2026까지 돼 있는데 요거는 Class 2022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4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이제 입학을 한 학생들의 SAT 점수를 냈는가를 보는 건데요. 보면은 코로나 이전까지 뭐 당연히 70% 정도, 60%,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2021년 코로나가 터지고 다음에 이제 우리 SAT 점수 옵셔널로 한동안 바꿔서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이 Nose Testing Requirement가 시행되자마자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코넬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40%대까지 그냥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코로나가 끝났으면은 회복이 다시 돼서 학생들이 70%, 60%로 올라와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 No Testing Requirement 때문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낮은 비율로 제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제 Requirement를 필수 제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대학들이 이제 테스트 Requirement에 대한 기준을 바꾸고 있는가, 이미 바꿨고 바꿀 예정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이비 리그 그룹부터 볼게요. 자, 아이비 리그 대학교 그룹에서는 일단 하버드, 예일, 브라운, 다트머스 대학까지는 이미 올해 2024년도 지원을 하는 학생들부터 SAT를 필수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필수 제출이라고 해서 어떤 점수의 컷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1400점 미만은 제출하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내가 1400점인데 다 뭐 아이비 중에 하나를 지원하겠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필수 제출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다른 대학교들은 이제 여기 컬럼비아나 유펜 같은 대학교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고요. 프린스턴에서는 2025년까지는 그래도 내년까지는 우리 옵셔널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아마 이게 내년까지는 옵셔널로 갈 거다라고 말을 한 게 그 다음에 2026년부터는 이제 우리 받기 시작할 거야 라는 말을 좀 애둘러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에 이렇게 위에 상위 4개 대학교가 SAT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게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넬도 이제 내년부터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아이비가 아닌 탑 대학교들을 좀 볼 텐데, 일단 탑 대학교에서 제출을 해야 되는, 뭐 이 탑 대학교는 제가 지정한 게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지금 발표가 돼 있고 나와 있는 대학교를 위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MIT, 칼텍, 그리고 조지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024년에 11월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11월 1월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제출을 하셨어야 되고, MIT 같은 경우는 사실 2022년부터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자마자 그냥 바로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칼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되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벤더빌트나 존스 홉킨스 대학 같은 경우는 존홉은 이제 내년부터 제출을 할 예정이고, 벤더빌트 같은 경우는 2027년 내후년부터 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있는 대학교 중에서 라이스, 시카고, 듀크, 노스이스턴, 노스웨스턴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요. 사실 이 대학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탑 대학들 뭐 에머리라든지 카네기 멜론이라든지 이런 대학들도 언제 다시 내년에 당장 저희 이제부터 테스트 맨데터리로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필수 제출로 바꿀게요 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이비가 항상 이런 입시 제도를 리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비에서 이런 식으로 바꾸다 보면은 밑에 대학들이 바꾸지 않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에 상위 하버드, 예일, 브라운, 다트머스를 따라서 다른 대학들도 이제 다 필수 제출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SAT 앞으로는 더 확실히 대비해야 된다. 우리 한국 학생들 SAT 솔직히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서는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준비했던 건 맞지만 이게 학생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테스트 옵셔널일 때랑 필수 제출일 때랑 좀 마음가짐이 다르긴 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지금 10학년인 학생들, 내년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부터 SAT 점수가 없을 경우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9학년 미만인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는 시기에 아마 많은 학교들이 필수 제출로 이미 변경돼 있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 지원하고 싶으면 9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지금부터 SAT 준비해서 점수를 받아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주제랑 뭐 딱 관련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합격자 평균 점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코로나 기간에도 SAT 점수를 냈던 친구들을 그 합격 통계를 내보면은 평균 점수가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합격자 평균 점수가 매년 오르는 이유는 학생들이 점점 더 정보도 많아지고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더 똑똑해지고 더 경쟁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SAT 준비하시는 생각하시는 학생 및 부모님들은 SAT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바뀌는 SAT 정책에 대해서 잘 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SAT를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정말 제가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그리고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질문인데요. SAT 시험 많이 보면 안 되나요? 안 좋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학생이나 학부모님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딱 공식적으로 이렇다라고 대학교에서 이걸 발표한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들을 좀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SAT 두세 번 안에 끝내야 한다던데 맞나요? 두세 번 넘어가면 안 좋다던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안 좋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확실히 정리를 드리자면 여러 번 봐서 점수가 오르고 높은 점수를 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두 번, 세 번이 넘어갈지라도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일지라도 그냥 가장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높은 점수, 최고의 점수를 내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두 번, 세 번을 봤는데 1450점인 학생이랑 여섯 번을 봤는데 1570점인 학생이랑 당연히 여섯 번 봤는데 1570점인 학생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번 안에 끝내지 못했더라도 그냥 남은 기회 최대한 살려서 높은 점수를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실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여러 번 보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명시한 학교가 없습니다. 어떤 대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우리는 여러 번, 세 번, 네 번 이상을 본 학생들한테 penalize라고 하는데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명시한 학교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두 번, 세 번 이상 멀티플 타임을 봐도 페널라이저를 주지 않겠다,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대학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런 거를 명시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준비가 안 됐는데 무작정 보는 건 안 됩니다. 이거는 시간, 돈, 에너지 모두 다 낭비가 되는 건데요. 특히 첫 번째 볼 때는 잘 안 그러는데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보는 친구들이 한 번 보고 뭐 한 1480 예를 들면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1500점 받기 위해서 볼 때 1480 받았던 그대로 가서 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안 하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운이 좋으면 더 맞겠지라고 생각해서 가서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거의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다음 시험 보고 또 준비가 또 되면 다음 시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 가서 보는 친구들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 어쨌든 여러 번 보일 때는 점점 점수가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좋지,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팍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팍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팍 떨어진다라는 게 뭐 10점, 20점 떨어지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정말 뭐 얘는 갑자기 어떻게 800점 나오던 애가 막 720점이 나와? 이거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대학에 합격된 친구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적게 봤다고 통계를 뭐 가지고 오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뭐 들었다라고도 하시는데 실제로 통계도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2.5회의 시험을 봤다라고 하거든요. 이 2.5회를 본 이유는 제대로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비를 정말 지원할 정도로, 그리고 합격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무엇 하나를 태스크를, 그 친구는 SAT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태스크를 할 때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딱 준비해서 오케이 나 이제 준비됐으니까 해야지 라고 하니까 점수가 그렇게 나와서 2.5번 안에 졸업을 했다라고 나오는 거지, 무조건 2.5번 안에 한 게 정답이구나, 이게 뭐 가산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인과관계의 추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많아요. SAT 관련해서 이거랑 비슷한 질문인데 원하는 점수만 낼 수 있나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내가 3월 달에 2024년 3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점수가 좀 안 나왔어. 좀 소식이 못 나왔어. 그래서 내가 한 6개월, 8개월 뒤에 다시 잘 봤어요. 그러면 잘 본 점수만 낼 수 있냐? 나 이거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가능해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너가 원하는 달에 봤던 연도의 점수만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가끔 안 되는 대학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지타운 대학이 대표적인데 이런 대학교들은 딱 웹사이트 가면 적혀 있어요. SAT는 너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연도와 달에 있는 모든 점수를 다 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All test scores you have taken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런 대학만 좀 본인들이 이게 너무 대학마다 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과거에 예일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로는 많은 정책들이 또 특히 대학교 그 SAT 제출이 필수 제출이 아니라 옵셔널로 바뀌면서 그렇죠? 선택 제출로 바뀌면서 요런 많이 없어졌어요. 모든 점수를 다 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끔 안 되는 대학 빼고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필수 제출인 학교도 존재합니다. 아까 팬데믹 이후로 많이 옵셔널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떤 특정 대학교에서는 이제 MIT나 뭐 이런 대학교에서는 SAT 점수 자체를 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슈퍼스코어 괜찮나요? 슈퍼스코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3월 시험에 영어 700, 수학 800을 받았는데 5월 시험에 오케이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영어 750인데 수학이 750이 나온 거야. 그러면 둘 다 지금 1500점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3월 달에 800점 수학 봤던 거를 합쳐서 5월 달 거랑 영어랑 1550점을 만드는 제도를 슈퍼스코어 제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연도도 상관없이 뭐 월도 상관없이 몇 개월이 지나도 그냥 합칠 수가 있다라고 해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거는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슈퍼스코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다만 아까 조지타운처럼 마찬가지로 안 되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나 프린스턴 이것도 대학교 웹사이트 가면 다 적혀 있어요. 우리는 슈퍼스코어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가 딱 한 시험에서 가지고 온 점수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보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조립하듯이 하는 거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슈퍼스코어 관련해서 슈퍼스코어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악용은 아니고 좀 우스갯소리로 어떤 학생 중에서 저 이번에 800점 받았으니까 매스 800 받았으니까 다음 시험에 어차피 영어만 잘 보면 되니까 영어 열심히 풀고 수학 좀 못 봐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시험에 망치지 마시고요. 한 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점수를 다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슈퍼스코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800점 받았으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험 때 또 800점 받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테스트 옵셔널이 테스트 맨데토리로 바뀌었다. 이제 필수 제출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정책이 정말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슈퍼스코어 정책, 원하는 점수만 내는 정책 뭐 이런 등등등등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에 SAT 점수 제출이 선택 제출에서 지금 필수 제출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필수 제출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에서 모든 점수를 제출하도록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너가 6번 봤으면 6개 스코어 다 내. 7번 봤으면 7번 내고 2번 봤으면 2번 내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한 번 볼 때 준비해서 잘 보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2-3번 안에 끝내야 되나요? 라는 말 자체가 한 번 볼 때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질문이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물론 2-3번 열심히 준비해서 봤는데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애초에 시작 점수가 뭐 1100점대, 1000점대에서 시작한 친구들은 한 번에 1000점대 친구가 1500점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죠. 1000에서 1200, 1400 1500 이렇게 넘어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 1000점대 미만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7번 봐서 1500점 중반 막 초반까지 올렸으면 그거는 칭찬할 일이라고 대학에서 생각을 하지 그거 가지고 페널티를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보가 좀 SAT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시험을 치를지 계획을 하신 거나 이런 거에서 좀 활용을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오성수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RWS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컨설팅, 뭐 지원서, 프리 컨설팅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RWS에 대해서 아주 깊게 좀 얘기를 못 해본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주인공을 유 선생님으로 두고 RWS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RWS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좀 많이 이제 진행을 하셨으니까 어떤 좀 피드백이 있었고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RWS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RWS는 이제 Reading, Writing, Speaking의 약자죠. 이거는 이제 에릭 대표님께서 만들어 놓은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이제 처음엔 학습법이었잖아요. 뭔가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냥 뭔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읽고 적고 그거를 내가 입 밖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한 수업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 개발을 맡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절대 한 가지만 잘해서는 될 수가 없고 너무 자명한 사실이겠지만 내가 정보를 이제 프로세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출력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RWS에 빠져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이제 L이죠, listening. 그건 이제 임플라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좀 더 포커스해가지고 학생들이 나중에 하게 될 리딩 중에서 아카데믹 리딩, 학교에서 어떤 텍스트를 읽게 될 건가 그게 단순하게 그냥 짧은 글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연설문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읽을 때 분명히 근본적인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스킬들과 이제 그런 것들 읽을 때 필요한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들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학년에 맞춰가지고 저학년들 따로 그리고 고학년들 따로 해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만들어 놓은 수업인데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 처음에 만나보고 이제 면담을 해보고 어디가 가장 부족한지를 보고 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argumentation 그걸 이제 어떻게 읽고 내가 쓰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글을 읽을 때 내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들 소설보다 다르고 비문학보다 다르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필요한 일종의 약간 스킴을 머릿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컨벤션적인 것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 만드는 법들 그리고 또한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학생들이 계속 써와야 돼요. 숙제로 내가 여기서는 뭘 이해했고 어느 부분 이해가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느낀 점은 어떻고 그리고 수업 중에는 그걸 오럴 디펜스를 시켜요. 물어보면서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제가 골라놓은 리스트 중에서 함께 골라요 책을.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텍스트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고 유명한 것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학생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은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이 너무 스템 쪽으로 치중되어 있으니 여러 명 방면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학생이 관심 있었던 거는 이제 과학이랑 철학. 근데 보통은 과학이랑 철학을 같이 가르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스템은 스템이고 필로소피는 필로소피고 심지어 리딩은 별개 나오고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좀 쭉 살펴보면서 요 책들 함께 읽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과학자들이 썼던 에세이들 과학자도 에세이를 쓰죠 분명히 그리고 이제 책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캡스톤 프로젝트로 이제 책 한 권을 골랐어요 함께 그거는 이제 1968년에 적혔는 필립 K. 딕의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 안드로이드는 전기의 꿈을 꾸는가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학생이 배웠던 거는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내 생각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고 최종적으로는 좀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인간이란 게 본질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실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런 데까지도 그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이제 스캐폴딩에 계속 이제 지지해주면서 다음 질문,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질문 그리고 글 써가는 것도 보면서 요까지는 너가 생각한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냥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학생이 답변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디서든 글 스크랩 해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다 살펴보고 이제 유명한 작가들의 좋은 글들, 검증된 글들 가지고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춰가면서 제가 하나씩 다 살펴보고 그냥 단어 검사까지 다 해요. 이게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그렇게 계속 고심 끝에 학생들에게 이제 책을 골라주고 함께 읽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결국엔 자기가 관심 있는 책들,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진행을 쭉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좀 반응은 어떤가요? 가장 인상 깊었던 반응은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 듣고 이런 생각도 안 해본 주제들에 대해서 읽어보고 써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거를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RWS라는 게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이 되죠. 네. 뭐 다만 이제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가끔씩 섞긴 하는데 이제 당연히 메인은 영어죠. 영어 수업이니까.
그러면은 진짜 영어를 좀 잘 못하는 친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8학년, 7학년인데 저 이제 진짜 영어 제대로 해보고 싶고 영어 잘 못해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가죠. 처음부터 소설책 읽으라 그러면은 만약 제가 오자마자 이 책 읽을 거야 하면 전 도망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읽는 거에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을까? 쓰는 거에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 즐거움이라는 건 결국에 그냥 잘하게 되면 재밌어지거든요. 근데 언어는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스킬들이 계속 정해져 있어요. 애초에 여러 가지 영어 시험들과 그걸 언어 평가 능력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지만 그 나누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못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간단한 숙제들도 줘요. 일기예지 적어라 그래요. 아무도 안 적잖아요 요즘 사실. 그러니까 글쓰기라던가 뭔가 읽는 거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너가 너의 기분이나 뭐 했는 것들에 대해서 한 줄 적어보는 거, 그리고 그거를 쓸 때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야지 너 생각을 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 적어가는 것들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죠.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생각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처음 오는 학생들은 이제 그러고 조금 자신감이 붙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단계가 있죠. 그 다음 단계는 결국에는 이제 원문, 제대로 된 원문들, 각 학년 레벨 혹은 그 이상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소개시켜줄 때의 중요한 점은 이 친구가 이걸 계속 읽고 싶어 하게 만드는 거죠. 관심 있는 주제를 찾고 학생의 흥미를 끌만한 주제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즐겁게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배워갈 게 있을까라는 거를 저도 이제 개인 시간에 많이 읽어보고 준비를 해보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RWS 같은 경우도 대표님이 프리 컨설팅과 함께 되게 오랜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하셨던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특허까지 어떻게 보면 내셨는데 되게 오랜 기간에 시간을 써서 RWS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다가 떠오르시게 됐나요? 굉장히 쉬운 생각인데 누구든 할 수 있는 생각에서 떠올랐는데,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들은 그 전에 했던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서다라는 걸 전 믿거든요. 그래서 건축도 그렇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뭐 심지어 테크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이들한테 셰익스피어를 읽으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 다만 좀 너무 오래되지 않은 되게 유명한 것들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인 오스틴도 SAT에 많이 나왔던 맞아요. 패스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AT를 왜 좋아했냐면 SAT에서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지문이 좋은 게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아서, 아니 도대체 이 SAT는 내가 생각을 다르게 해보니까 너무 많이 배울 게 있네 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처음에 만들게 됐냐면, 하나의 패시지를 읽게 되는데 그게 제인 오스틴의 패시지예요. 근데 그 패시지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그냥 아이들한테 이 글이 왜 좋은지 한번 가르쳐 줘야겠다. 그냥 SAT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했는데 그걸 한 달 동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AT를 가르치는 시간보다 이 글이 왜 좋은지를 알려주고 있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컨텐츠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머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라이팅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전달 방식, 아니면 그 서브 컨텍스트, 컨텍스트, 그냥 뭐 예를 들어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했을까, 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문장의 every paragraph는 조금씩 다르게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제 그 컴마 룰을 되게 좋아하는데, 컴마 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흐름이 다르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주어를 쓰지 않고도 컴마를 썼는데, 또는 세미콜론을 썼는데 이제는 주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참 시대가 흐르면서 되게 이 그래머도 그렇지만 글 예, 아메리칸 리터처가 이렇게 좀 달라졌구나. 근데 저는 브리티시 리터처를 좋아하지만 근데 이런 거를 알게 되는 시점에 제가 글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좋아했는데 SAT를 가르치면서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SAT는 원래 이렇게 좋은 거였나? 그러니까 제가 나 옛날에 공부했을 내가 접근을 잘못했네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글을 가르치자. 정말 좋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정말 그 greatest author, 아니면 정말 위대한 author들의, 그리고 이런 위대한 author들은요, 이런 대부분의 기준이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의 베스트셀러 책을 쓴다고 하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쉽진 않은데. 절대요. 네. 절대. 베스트셀러는 10개 이상 베스트셀러 북이 나와야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어요.
유진쌤이 다루고 있는 어থ들은 넘쳐나요. 베스트셀러가 몇십 개가 되고 몇백 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자기의 온전한 시간에 모든 시간을 다 여기다 쓴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배우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여러 명을 또 배우면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감사한, 그러니까 누구의 40년의 리서치를 내가 1년, 2년 안에 배울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RWS는 어떻게 보면 글을 좋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결코 우리가 글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또 책을 읽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 하나의 행위만 해서 그런 거거든. 그렇죠. 그냥 계속 앉아서 글만 이렇게. 읽고 있는 거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글을 읽게 하면서 다른 것들을 좀 보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서, 단어도 내가 발음을 못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을 해야지만이 꼭 내 거가 되고, 글을 써야지 내가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읽어야지 내가 눈으로, 그 그래머도 제가 오디오북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봐야지 그래머를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RWS는 너무나도 애착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어도 이제 저도 SAT를 제가 가르치잖아요. 이게 본인이 말을 못하거나 못 쓰면 문제로 나와도 잘 못 맞춰요. 그 못 단어를. 맞춰요. 예, 맞아. 왜냐면 정말 그 표면적인 뜻만 알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문맥에서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맞추지를 못하고, SAT가 사실 저도 페이퍼 때부터 해봤지만 페이퍼가 전 진짜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디지털로 바뀌고 지문의 퀄리티가 진짜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뭐 제인 어스틴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글들을 나오기는 하는데 요만큼씩 나오니까 이게 아쉬워요. SAT랑 리딩이랑 사람들이 막 그냥 되게 이제 아쉬운 발언들이 몇 가지가 뭐가 있냐면, 글 많이 읽으면 SAT 올라, 너가 글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SAT가 이런 거야 라고는 하는데, 근데 거기서 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주지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나.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 학생한테 그 auxiliary라는 단어를 좀 같이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auxiliary verb로 알고 있잖아요. 부차적인 조동사. 뭐 can 그렇죠. 이런 조동사라고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auxiliary verb라고 하잖아. 근데 이런 단어들을 저자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쵸. 이걸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단어의 두 번째, 세 번째 뜻을 직접 정말 스토리로 아니면 자연스럽게 접근을 안 하면 그 두 번째 뜻을 가르쳐 준다 하들 이게 쉽게 오지 않다라는 거지. 못 쓰죠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머슬 메모리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한 번 타봤으니까 이제 한 번 더 탈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읽지 못했고 뭐 어디에 쓰이는지도 못하는데 그 단어만 주구장창 외워봤자 그렇죠. 좀 어렵지. 그 자전거 비유가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사실 타고 있다가 너가 어떻게 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은 아마 넘어질 거예요. 맞아요. 되게 이상해서. 근데 그냥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해봤으니까 경험적으로. 맞아요. 글을 읽으면서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읽어? 그냥 읽으면서 그냥 그거에 감사하면서 읽는 친구들 있잖아. 와, 정말 잘 썼다. 정말 잘 썼다. 이러면서 맞아요. 나 배울 게 오늘 너무 많은데 여기. 근데 그런 경지까지 딱 오르게 하려고 하는 게 RWS 같아. 맞아요. 그래서 결코 스텝인 친구들도 해야 되고요. 리버럴의 학생들은 더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프리컨서팅과 RWS가 합쳐져서 중학교 커리큘럼을 만든다면,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만든다면 학교를 만들어야 되나? 저희가 사실 지금도 있거든요. 프리컨서팅과 생각해보면 학교를 RWS를 만들어야 되네요.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친구의 상태가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후기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영상 이제 프리컨서팅 때 영상도 올라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RWS 한 친구들 영상도 이제 언젠간 찍을 텐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여주고 계속 증명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나와서. 맞아요. 제가 뭐 프리컨서팅 좋다 하는 것보다 진짜 프리컨서팅을 1년 동안 한 친구가 나와서 어땠는지 맞아요. 뭐가 좋았는지 얘기해주면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진짜 진심으로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너무 그 친구한테 사실 고마웠고,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래서 RWS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테스트 네이션과 에릭 밸류 네이션을 만들어주게 한 하나의 되게 감사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유진쌤이 가지고 가서 더 유니크하게 만드신 거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딩 라이팅 스피킹이잖아요.
뭐 말하는 사람 중요하지만 글 잘 쓰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글을 잘 읽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나와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빨리 더 읽고 싶다, 많이 더 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Being able to read super fast, yeah, that'd be nice. 읽는 만큼 내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I just read and read and read. I probably read 5 to 6 hours a day. I don't read as fast now as when I was younger, but I read 5 daily newspapers. I read a fair number of magazines. I read 10Ks. I read annual reports, and I read a lot of other things too. RWS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돼서 당연하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희 테스트네이션을 같은 의미로 만든 거라서 네, 하나의 뿌리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아주 잘하면 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또는 이걸 두 가지를 잘해서 에릭 선생님이랑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컨설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RWS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컨설팅의 믿음과 근본?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네, 것 그리고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언제든 이걸 보시면 지원해 주세요. 맞아요. 네. 저희가 또 좋은 선생님이면 또 같이 하면 네, 너무 좋은 좋으니까 선생님만 저희는 하이어링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라이팅이죠. 라이팅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좀 항상 지원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아쉬움이 가끔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한 거잖아요. 이거 잘 안 되면 아쉽다. 글이라는 것도 테크닉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라이팅을 유지쌤은 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정의는 이제 당연히 글을 쓰는 거겠지만 한 가지 전제가 붙어야 돼요. Perfect writing, perfect speech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내 목적에 맞게 끝까지 이제 다듬어 가는 거죠. 우리가 완성이라는 거에 계속 행해가지만 수렴하진 않듯이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특히 열심히 썼는 거죠.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완전한 형태를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한 글이고 잘 쓴 글일수록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글을 공부를 해봤을까?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지 이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난 글을 되게 잘 쓰고 싶어. 근데 글을 되게 잘 쓰려고 노력을 진짜 해봤니? 인풋이 굉장히 많아야 되니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래야 언젠가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직면하는 글들을 저희가 한 4개 정도로 쪼개서 이 글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사이먼트. 학교 숙제. 그러니까 학교 숙제. 학교 성적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글은 어떤 글일까? 혹시 어떤 글일 것 같아요? 막 우리 학생들이 GPA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사이먼트를 쓴다든지 글을 많이 쓰는 게 영어, 보통 영어, 그쵸? 히스토리. 근데 사실 어떤 과목은 글을 안 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엔 학기 말쯤 가면 이제 랩 리포트라던가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맞아요. extensive writing이죠. 아니면 뭐 long answer writing 그렇죠. 테스트도 있고 그렇죠. short answer, long answer 학교 Right. 수업마다 조금 이제 맞아요. 편차가 있겠지만 아니면 글로써 많이 in-class 물어보죠. writing in-class 이런 writing. 개인적인 제 생각은 학교가 크게는 3개, 4개 정도로 나눠지지만 AP랑 IB를 그래도 한국에서 많이 듣고 있으니까 성적 내기는 AP가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글 베이스가 좀 덜 된 커리큘럼이라서 확실한 답들이 정해져 있는 것과 또 주관적인 시험을 골고루 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I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에세이를 많이 제출을 하고 인클래스 라이팅도 있고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오픈엔드하죠. 학생이 맞아요. 주제를 찾아가지고 탐구하도록 만드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애초에 그럼 글을 잘 쓰는 친구들 혹은 글을 좀 써본 친구들은 뭐 어떤 거든 간에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아닌 게 굉장히 글을 잘 쓴다고 자만한 친구들도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글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안타깝게도 가장 스탠다드가 좀 없는 거 혹은 가장 스탠다드가 좀 애매한 게 학교 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을 100% 맞춰야 된다라는 좀 이상한 것보다는 그 방법밖에 없겠죠. 저희가 뭐 universal writing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너무 자기의 성향이 뚜렷한 선생님들은 fancy writing 싫어하거나 아니면 좋아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컴마를 많이 쓰는 거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래서 내신 글은 솔직히 저희가 제일 많이 얘기하지 않는 글이기도 해요. 그래도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 AP, IB 혹은 이제 그게 아닌 수업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수업 때 배우는 걸 이해했는가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첫 번째는. 근데 이제 이해를 했는 걸 보여주면은 제 생각에는 잘 받아야 A-, B+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내용을 다 이해했다. 왜냐면은 질문들이 보면은 학교 수업 때 나왔는 걸 뺏겨 적는 게 아니에요. 학교 수업 때 배웠는 이제 문제 푸는 테크닉이라던가 아니면 글을 읽는 방식, 과목마다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냐 없냐를 많이 물어봐요. 특히 좀 더 긴 에세이면 에세이일수록. 당연히 팝 퀴즈 같은 거는 연도 외워서 적기 아니면은 한 문장으로 적기 그건 괜찮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쓸 수 있냐 없냐. 그래서 결국 쓸 수 있다를 증명하는 게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배우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들이 주는 에세이 토픽도 분명히 그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내가 이 질문에 답을 한다라는 거에서 충실하는 것도 좋은데 왜 줬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내신으로 들어가서 내신을 그럼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점수가 안 나오나? 글 바탕이 되어 있는 내신들은 크라이테리아를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도 되게 커요. 아 맞아요. 내가 잘 썼다 생각하는 거 아니면 남이 봤을 때 잘 썼는 글이지만 정작 학교 선생님이 요구했는 거에 안 맞으면은 맞아요. 그게 안 나와요. 가끔 진짜 어쩔 때는 이런 글도 되게 좋은데 왜 이런 글을 싫어하지 이 선생님은? 선입견이 있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라서 이제 라이팅도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근데 절대 어렵지 않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쉬워하는 게 내신 잡는 거. 내신 4.0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 본질만 좀 이해하면 그 어떠한 나라의 공부보다 저는 AP나 IB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외 에세이. 너무 근데 대외 에세이가 많긴 해서 그렇죠. 근데 조금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국 이제 라이팅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프롬프트가 뭐고 이가 어떤 대회인가 그거 중요해요. 어떤 대회인가 과목별로 라이팅을 요구하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특정 주제라던가 그걸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곳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글이 어떤 글이라는 걸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트레스팅 해야 돼요. 누가 내 글을 봤을 때 읽고 싶어야 돼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앉아서 심사를 하는데 고등학생이 썼는 글들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성심성의껏 봐주시겠지만 그래도 이목을 끄는 게 있냐 없냐. 첫 번째는 스타일리스틱한 것들. 이제 학교 거보다는 아카데믹 컨벤션, 이게 스타일에 맞춰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학문적인 에세이라고 한다면은 학문적인 에세이를 쓸 때, 리서치 같은 것들을 쓸 때 필요한 단어, 문장 구조, 문단 디벨롭먼트 이런 좀 구성적인 것들도 봐줘야 하고 두 번째는 학교 에세이보다 진정성이 더 많이 나온다 생각해요. 학생이 관심 있어서 썼는 글과 써야 하기 때문에 썼는 글은 그냥 보면 바로 나와요. 그 학생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모르냐보다도 진심으로 쓰려고 했느냐 머릿속에서의 스텝들을 거쳐서 아이디어를 가공하고 이어붙이고 하나의 피스로 만드는 과정을 스스로 했냐 안 했냐가 보여요. 내가 관심 있고 진정성 있게 쓴 글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베스트겠네요. 그게 이제 좀 픽션이라면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면은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들 뭐 소셜 이슈라든가 아니면 철학적인 딜레마 같은 거에 답한다면은 내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라이팅은 띵킹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대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소서랑 다르지 않다 생각은 드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글을 썼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나와서 얘기하는 조던 피터슨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말과 글은 되게 다르거든요. 말은 평범한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를 쓰면서 6차원스러운 그런 구조를 쓰면서 말을 해요. 실제 제 교수님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 영감을 받았지만 또 저는 깔끔한 글들을 되게 좋아해서 첫 번째 대외 글은 나의 스타일이 조금 그래도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past winners 글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 봐야 돼요. 그냥 막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전에는 어떤 글들이 수상을 했는지 이게 지원서랑 제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이랑 이번 연도에 했던 지원서들은 이미 그게 트렌드라고 마킹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되게 많이 했다면. 근데 어떻게 보면 past winner들은 더 이상 이런 글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 연도에 우승을 했다고 치면 우리는 좀 새로운 걸 원해. 다만 그래도 퀄리티를 좀 봐봐. 너가 봤을 때 이 이상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때 지원을 해. 이런 여러 가지가 담겨있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좀 패스트 위너들을 좀 많이 보고 또 나의 스타일리스틱한 것들을 좀 살려서 반대죠. 내신이랑은
대회는 조금 더 라이팅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기 표현과 생각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대신에 스탠더드가 높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 거보다 잘하려고 한다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리서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얘기할 수 있는데 리서치 페이퍼는 가장 올바른 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 글 베이스가 제일 올바르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제 퍼드 라이팅 중에 엔지니어링 그 리서치 페이퍼 그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을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글의 디렉션을 정확하게 주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리서치 페이퍼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준비를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글인데 선생님이 또 저희 휴머니티, 소셜 사이언스까지도 다 논문을 담당을 해주시는데 어떠세요? 아카데믹 페이퍼들은 논증만 하면 돼요. 내가 발견한 건 이거고 그걸 통해서 이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소셜 스터디스라는 말을 고등학교까지는 쓰지만 대학교 가면은 이콘 같은 것들은 소셜 사이언스에 들어가요. 어떤 것들은 히스토리도 소셜 사이언스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메서드를 이용해가지고 세상의 문제들을 사람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게 소셜 사이언스. 휴머니티스는 완전 사이언티픽하냐라 그러면은 저는 여전히 예스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어떠한 내용들 거기서 새로운 게 발견된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보려면 기존 것과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떤 걸 가지고 각 고유의 필드만의 정해져 있는 연구 방법을 가지고 굉장히 디스플린드 돼 있는 방식이죠. 괜히 필드라는 말 대신에 메이저의 말 대신에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죠.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룰들, 방법들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적는 게 하게 되는 건데 각 필드가 뭔지만 알면 되고 그 필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은 관심 있는 분야를 조사하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정해진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리서치 페이퍼가 정말 큰 거고 그거는 논증을 하기 위한 그냥 수학이랑 똑같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리서치를 조금만 더 했던 친구들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건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콜 오브 에틱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어떤 저자를 막 낮추거나 이거는 정말 안 좋았던 리서치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리서치는. 그거는 fallacy죠. 네. 논리 오류예요. 그래서 이제 콜 오브 에틱스도 많이 배우고 리서치 페이퍼만의 또 그래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리서치 페이퍼 한 번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글을 배울 수 있는 백그라운드 얘기하고 문제점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점 얘기하고 근데 거기서도 문제점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해보겠다라는 게 덤다운해서 얘기하면 이게 인트로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이 리서치 페이퍼이기도 해요. 왜냐면 많이 배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리서치 한 번만 써보면 되게 자신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뭐 픽션 대회 하나를 썼다 GPA 올라갔다 이것보다 리서치 페이퍼 하나가 2개가 3개가 뭐 좋은 곳에 실렸다 성취감도 엄청나고 또 글이라는 걸 좀 내가 뭔가 글을 좀 이제 어떻게 쓸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되게 좋은 글이 리서치 페이퍼 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냥 쓰겠다고 쓰는 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듯이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그거에 벗어나 버리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리서치가 아니라 그냥 노트 서머리가 돼버리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들을 많이 선택하시는 거를 저는 아는데 그러니까 항상 요즘 이제 얘기하는 게 내러티브니까 그래도 좀 맞춰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좋은 리서치 페이퍼를 쓴다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거기서 내가 배워가면서 내러티브를 형성해야 되는 거니까 생뚱맞은 리서치 좀 하지 마라. 어차피 이거를 정말 하지 않을 거면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을 그쵸. 진짜 할 것 같아요. 굳이. 가끔 가다가는 이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페이퍼를 올렸는데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건데 너무 다른 리서치를 올리는 거예요.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죠. 남이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정말 관심 있는 주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초등학생들이. 뭐 당연히 정답은 없어요. 리서치에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 학계에서 하고 있는 주제보다 좀 더 전에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앞서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딱 지금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조사하는 거죠. 그게 처음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자소서입니다. 자소서는 솔직히 유진 쌤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많이 하고 자소서보다는 지원서죠. 그렇죠. 지원서로 뭔가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지원서가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에세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뭐 어떤 곳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또는 이제 두크 대학이 뭐 에세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좀 포장되어서 근데 그게 입장을 바꿔보면은 100% 이해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를 아직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뭔가를 판단하기 어렵지 않냐. 대회 우승, GPA 이거 다 수치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쇼부 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차피 그렇게 수치화가 된 친구들은 명문대든 아이비든 어차피 좋은 지원서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하니까 혹은 명문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에 관심이 있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아이비나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만 따졌을 때 이미 퀄리파이 된 친구들이 80% 정도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5만 명, 6만 명이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4만 명은 이미 퀄리파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no problem인 거예요, 얘네들이. 얘가 1590이고 얘가 1580인데 얘가 더 좋아 보이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홀리스틱하게 보지만 어차피 모든 건 다 에세이로 마무리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만 봤어도 에세이가 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또 많이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에세이에 저는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도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왜 혹시라도 뭐 그레이드가 좋지 않았다든지 열심히 안 했다든지 그런 게 다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글은 나 자신과 세상을 싸워야 하는 정말 외로운 글 같아요. 맞아요. 저도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쓰는 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학교 이제 맞아요. 커먼 앱 아니면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정말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힘든 게 제가 봤을 때는 어플리케이션 글이 같고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논문 10개 쓸 수 있어 진짜. 왜냐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만 이제 자기소개서는 내 인생의 17년, 18년을 끄집어내서 글을 써야 된다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글이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오늘 4가지 정도로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서머라이즈를 하자면 내신은 저희 둘 다 공통점으로 얘기했지만 가장 주관적이면서도 또 가장 애매하고 좀 목적이 좀 뚜렷해야 되는 그렇죠. 내가 뭘 배웠고 그걸 배웠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고. 어쩌면 가장 쉬운 게 내신을 잡는 라이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크라이테리아만 잘 보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회. 대회. 대회 같은 경우에는 대회 글이 끝나면 어떤 대회든 간에 내가 엄청 성장했다가 좀 많이 없는 글 같긴 해요. 그래서 대회 글을 많이 쓴다고 해도 실제 책 한 권 쓰는 것보다 저는 좀 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600단어에서 2000단어가 대부분의 글 대회인 것 같은데 이거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뭔가 자기 개발이 막 일어나고 이러진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의 글을 접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내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리서치는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울 수 있고 가장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쉬운. 되게 신기하네. 이것 중에 가장 쉽다. 논문이 쉽다. 이거 되게 좀 논란이 있을 말일 것 논란이 있을 같은데. 말인데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하이스쿨 레벨 안에서 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원 레벨 아니에요. 마지막은 자소서. 보스죠. 제일 힘들고 괴물 같은 정말 어떻게 내가 이 마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보여줘야 하지만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어필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라 생각하면 부담스럽긴 하죠. 제가 이제 마지막 팁을 드리면 250단어, 350단어, 650단어 이렇게 딱 정해놓잖아요. 네. 지원서 안에. 맞아요. 저는 250단어 딱 맞춰요. 650단어에서 649 마이크로 레벨까지 들어가면 단어 하나까지도 맞출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글은 그 단어에 팍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글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솔직히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테스트네이션의 유진쌤이랑 같이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또 다음 영상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